11시입니다. 네, 코어 데이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 저장을 파일에 쓰는데 반복적으로 쓰고 있고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교과서랑 문제집이 막 책상에 널브러져 있으면 책꽂이에 책장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미리 책장을 준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시험지 같은 거 책상에 막 널브러져 있다고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저장하고 뭐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앱이 껐다 켜졌을 때 기존에 작성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나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속적인 데이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양이 많은 것, 정규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사이드가 있더라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실제로 서버가 어, 원격지에서 내 핸드폰으로 정보를 주잖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카톡을 예시로 듭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 5천만 명의 데이터가 들어 있는 거고 그중에 나는 한 명의 데이터를 받는 거잖아요. 예. 받아서 그러면 내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 놓고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네트워크 연결이 좋지 않거나 어 갑자기 인제 껐다 켜졌을 때 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고 전송되기 전에 내가 앱을 종료해 가지고 전송에 실패했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작은 버퍼가 필요한 거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음. 그래서 동일한 구조를 가져요.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져요. 서버에도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RDB가 있고 어 내 스마트폰 안에도 RDB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받아다가 여기다 기록하고 꺼내 보고 여기서 꺼내다가 서버로 보내고 꺼내다 보내는 일보다는 처음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썼어. 메시지를 딱 쓰면 여기 저장과 보내는 걸 동시에 하는 거죠. 얘는 네트워크고 얘는 코어 데이터고 코어 데이터에 쓰고 네트워크에 보내고 네. 동시에 하면 돼요. 그 코어 데이터에 쓸 때는 예를 들어 서버로 보내는 거에 대한 플래그가 있을 수 있겠죠. 센트 센트라고 하는 불리언 타입으로 true, false. 그래서 처음에는 false로 쓰겠죠. 안 보내줘 모르니까. 서버는 응답을 주죠. 리스폰스. 보내주면 얘가 센트가 true로 바뀌면서 그 카톡에 보면 1 딱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읽으면 리드 플래그를 또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사수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원래 카카오 있을 때 카톡 만든 형이 이걸 본인 그 형이 고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챗을 만들려고 봤는데
왓츠앱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왓츠앱은 보면 메시지 뒤에 체크 이렇게 2개가 돼요. 서버로 보내지면 하나 되고요. 상대방한테까지 전송되면은 2개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카톡은 그룹 챗이 되잖아요. 그럼 그룹 발송을 어떻게 확인하지? 사용자들의 확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지를 이 형이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한 것 같아. 계속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게 사람 수만큼 표시를 해주고 읽은 수만큼 줄이자. 그러다가 없어지게 하자. 요거를 고안했는데 이거를 특허를 등록해놨으면 떼부자가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그래서 그 특허를 미처 등록을 못한 게 되게 아쉽다고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개발의 영역이 그런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발명하기도 하는 거죠. 항상 그 신경을 항상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피고 그 문제를 이렇게 뭔가 되게 혁신적인 접근을 하면 기회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요 플래그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어 데이터. 어쨌든 이런 메시징 주고받고 메시지를 저장하고 다 이게 코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그 우리 스위프트 UI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컨텍스트라는 친구. 컨텍스트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 데이터 코어 데이터를 하면서는 컨텍스트는 엄청 나옵니다.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뭐 맥락이라고 번역되죠. 맥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맥락을 유지시킨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파일에 써지는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컨텍스트가 없으면 어디까지 작업이 됐는지를 모르겠죠. 그럼 쓴 걸 또 쓰려고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위치에서 같은 데다 값을 동시에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죠. 데이터 레이스 컨디션 같은 게 뭐 데드락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얘는 얘를 바꾸려고 얘가 얘를 바꾸려고 해서 둘이 서로 막 바꾸려고 서로를 막 바꾸면서 막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교통 정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데이터라기보다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일에 쓰고 읽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스레드 세이프하게 만들어주는 관리자 코디네이터가 이 매니지드 오브젝트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맥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데이터 쓰고 읽고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까보면 파일에 쓰는 건데 그 파일에 쓰기 전까지 데이터가 가공되고 편집되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코어 데이터가 저장되고 읽는 과정에서는 컨텍스트에서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텍스트를 퍼시스턴트 컨테이너라고 하는 친구에서 가져오죠. 요 컨테이너가 말 그대로 컨테이너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얘죠. 그 자체 파일에 써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 컨테이너 퍼시스턴트 컨테이너에 넣고 빼고를 담당하는 일꾼인 것 같아요. 뷰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컨텍스트 세이브를 호출해 줍니다. 요렇게 해줘야지 파일에 딱 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에 쓰고 이제 읽어봐야겠죠. 읽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뭐 당장 값 하나 넣는 거는 꺼내는 건 별거 아닐 거잖아요.
잠깐만. 스위프트 데이터의 모델 컨테이너? 그쵸. 스위프트 데이터는 모델 컨테이너라고 하는 친구는 이걸 통합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 그러니까 이 상위에 추상화를 시켰어요. 보면 모델 컨테이너가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컨텍스트를 물고 있어요. 걔는. 그 안에 그 다 같이 그래서 모델 컨테이너에서 꺼내와서 컨텍스트 세이브 하잖아요. 거기도 결국은. 음. 코어 데이터의 랩핑 클래스예요. 스위프트 데이터가 까보면 전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코어 데이터가 밑에 깔려 있고 코어 데이터는 이렇게 막 설정이 뭐 복잡하잖아요. 뭐 매니드 오브젝트 컨텍스트도 만들고 퍼시스턴트 컨테이너 만들어 가지고 두 캐치문으로 감싸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랩핑되어 있는 메서드 호출 모디파이어 호출로 이걸 다 커버해 주게 구현한 구현체인 것 같더라고요.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꾼 거죠. 스위프트 UI가 그러하기도 하고 스위프트 UI의 선언적인 구문에 좀 적합하게 랩핑한 어,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코어 데이터 스택이라고 해서 쉐어드로 싱글톤 패턴으로 저장과 조회를 담당하는 객체를 그냥 내 앱에 하나 만들어 놓은 친구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뷰 컨텍스트를 꺼내지 않도록 도와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모델 컨테이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스위프트 데이터로 치면 그죠? 예. 이 친구는 코어 스택 쉐어드의 세이브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사실. 예. 컨텍스트를 꺼낼 필요가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다 구현체가 완전히 구현돼 있지는 않아서 뭐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아마도 의도는 지금 이 교환의 의도는 그러한 겁니다. 모델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약간의 뭐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서 퍼시스턴트 컨테이너도 만들어주고 레이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요런 코드들이 다 데이터 모델 통해서 컨테이너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부적으로 랩핑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을 좀 보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좀 복잡하게 해놨다. 코어 데이터 프로퍼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네. 태스크라고 하는 비동기 작업에 저걸 준 거죠? 익스텐션을 준 거죠? 패치 패치 리퀘스트라고 하는 비동기 작업을 구현하려고 지금 해놨는데 저는 이 방법을 잠만 엔티티가 태스크네? 이거 헷갈리게 해놨구나. 이건 좀 코드가 좀 구려요. 좀 적합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요건 설명은 살짝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태스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모델이란 얘기예요. 모델 어떤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객체 모델의 그 조회 구문을 어 조회 구문을 이 익스텐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조회하겠다고 지금 재정의해 놓은 건데 익스텐션으로. 그죠? 예. 요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특정 값에 액세스하는 거, 그 이뉴머레이션 밸류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친구고 그걸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접근을 코어 데이터 스택 그러니까 코어 데이터 스택이라고 하는 아까 래핑 클래스를 가지고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코어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니까 컨텍스트를 물고 만들어요. 이 얘기는 교통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모리 상주가 아니라 이 친구는 곧 파일에 써질 친구야. 코어 데이터로 보낼 거야. 라고 의존성을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쓰여요. 컨텍스트가.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물고 객체를 만들어서 요 태스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비동기 태스크 아니고 그냥 어떤 여기서는 예시로 든 모델이라는 거예요. 요 태스크는. 그리고 네. 지금 이게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 태스크라는 모델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값들을 쓰고 보시면 여기 뷰 컨텍스트를 딴 데 꺼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지금 데이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꺼냈긴 하지만 저장할 때는 굳이 뷰 컨텍스트 안 가져와도 저장하게끔. 근데 여기에도 약간 맹점이 있죠. 이 컨텍스트랑 이 코어 스택 컨텍스트가 여기 코어 스택 컨텍스트로 꺼냈구나. 네. 일관되겠네요, 이러면. 네. 일관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때문에 좀 헷갈리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약간 그거를 좀 그러니까 좀 치워놓고 보면 별거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만든 구조체 같은 친구의 값을 저장한다라는 게 약간 이 구조인데 거기에 그냥 컨텍스트라는 애가 있어서 쟤 뭐야 싶으실 텐데 그 부분이 있고 잠깐만 건주님이 뷰 컨텍스트가 프라이빗이 아니라서 외부 접근하려고 일부러 인터널로 쓴 거 아니냐 그런가 보자. 그렇다기보다 persistent 컨테이너 컨텍스트를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나만 쓰려고 그래서 지금 랩핑해 놓은 거예요. persistent 컨테이너가 보통 그러니까 앱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테이너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친구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모델 2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라는 보장은 없죠.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수 이게 파일 데이터베이스니까. 얘도 쓸 수 있고 쟤도 쓸 수 있잖아요. 파일이 두 개, 세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나? 내가 괜히 이 설명을 했나? 네. 컨텍스트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외부에 접근하도록 하는 게 적합한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외부에서 그냥 리드 온리로 쓰게끔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지금 이 코드를 보면 그냥 리드 온리죠. 그러니까 읽기는 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객체를 만들려고 할 때 컨텍스트가 필요하니까 읽기 위해서 꺼내야 돼서 지금 전달을 한 거죠. 컨텍스트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거 저 어떻게 만들 것 같냐면 조금 더 고도화하면 지금 이 코드처럼 쓰지 않고 태스크 자체도 생성 잠수도 그냥 여기에 코어 데이터 스택에다 쓸 것 같아요. 코어 데이터 스택 점 뉴 태스크 이렇게 생성시키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얘 반환 타입이 태스크이도록. 예. 그래서 뉴 태스크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건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텍스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지금 꺼내서 여기서 노출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캡슐화 되는 거잖아요. 객체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태스크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의 일관성이 유지되려면 컨텍스트를 물고 생성해야 된다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데이터 객체가 컨텍스트가 물려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뭐 회원가입 신청서야. 근데 회원가입 신청서에 뭐 직인 같은 게 찍혀 있어야 되는데 안 찍혀 있으면 무효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 그 투표로 합시다. 우리 선거해 보면 투표용지를 그 투표장에 가면 도장을 찍어서 주죠. 예. 그런 도장이 있어야만 얘가 유효한 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도장 없으면 그건 무효표잖아요. 컨텍스트가 그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도 유지시켜주고 이 객체가 유효한 어떤 코어 데이터 인스턴스로서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아이덴티파이를 해주는 역할도 있는 거죠. 일부. 일관성의 얘기에 약간 일맥상통한 거예요. 저장을 일관하게 한다도 있지만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상주할 때부터 내가 관리한 친구야. 이 친구 도장 찍어줬어 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컨텍스트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 객체도. 아, 뭐 그쵸. 근데 이제 그 의존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코어 데이터 스택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지만 사실 얘는 태스크 데이터 스택이잖아요. 그건 의존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얘를 코어 데이터 스택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결국 데이터 모델이 규정되어 있는 친구잖아요. 여기에 태스크 스킴이 들어있는 친구니까. 이 친구의 이름 자체가 너무 범용 이름처럼 썼는데 얘가 코어 데이터 스택이 아니라 태스크 데이터 스택일 수 있어요. 그죠? 애초에 데이터 모델링하고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추상화 레벨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얘는 그냥 싱글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랩핑한 랩핑 클래스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사용 편의를 위해서 태스크를 그대로 써도 되죠.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 또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여기서 쓰는 태스크는 또 다른 단어. 그러니까 사실 이 예시가 좀 잘못된 게 중의적인 단어를 써서 지금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태스크란 단어가 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이 좀 있어요. 제네릭 함수를 써서 쓸 수도 제네릭 함수를 써서 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건주님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태스크라고 하는 지금 데이터 뉴 태스크면 뭐 태스크 말고 아이템이 있으면 뉴 아이템 요게 다 만들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의존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new라는 함수의 그러니까 제네릭 타입으로 new t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new 태스크 그러니까 여기에 new 태스크 요렇게 생성을 시킬 수도 있겠죠. 요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예, 제네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면 쪼끔 뭐 근데 이제 이거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코드는. 그죠? 그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그럼 차라리 꺼내서 태스크 말고 아이템이 있다면 아이템 컨텍스트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무튼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우리가 배운 거에서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동안 배웠던 거에서
구조체를 만들고 생성자 함수를 부르고 하는 사용하고 프로퍼티에 액세스하고까지도 지금 거기에 딱 레이어 하나만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모리에 올렸던 객체, 붕어빵 맨날 얘기했잖아요.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었는데 찍을 때부터 그 붕어빵에 직인을 딱 찍어가지고 얜 여기서 나온 애야. 내가 나중에 내가 가져갈 거야라고 다 이렇게 도장 찍어 놓는 게 컨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에 쓰고 읽고 쓰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무력화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관성이에요. 내가 되게 많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꼬여버리면은 다 엉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 저장하고 잘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컨텍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든 패치 익스텐션에서 만든 친구죠. 패치 리퀘스트라고 하는 친구로 조회를 하는데 하나만 조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정형화돼서 테이블로 엑셀처럼 쫙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값이 있는 건데 얘를 전체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메모리에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데이터가 뭐 100만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etch라고 하는 액션에는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기는 한데 커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라고 하냐? 윈도우 여기서 말하는 윈도우는 이제 레코드의 개수, 메모리에 한 번에 빵 찍어서 가져올 수 있는 개수, 뭐 이런 것들이 그 내부 구현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다 파일에 쓴 정보들이 뭐 몇백 기가가 될 때도 있는데 몇 기가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걸 다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몇 메가만 딱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규칙, 이 중에 딱 몇 개만 들고 오고, 내가 예를 들어 테이블 뷰야. 스크롤해서 올리면 그 다음 몇 개 가져오고, 스크롤해서 올리면 그 다음 몇 개 가져오고, 그러니까 약간 쭉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분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fetch라고 하는 액션입니다. fetch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좀 여기가 복잡하고 막 구조화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걸 파일을 다 불러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조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들고 오는데 어떤 순서로 가져온대요? 그걸 규정하는 게 소트, 정렬. 소트에는 소트 디스크립터라고 있습니다. 이 컬럼 중에 어떤 친구로 줄 세울 거냐의 얘기죠.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값을 먼저 쓰겠대요. 프라이어리티를 쓰고 디센딩으로, 그러니까 어센딩 폴스니까 어센딩이라는 오름 차순이 얘는 내림 차순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라는 값의 내림 차순, 크리에이티드햇의 내림 차순. 이건 크리에이티드햇은 뭐예요? 데이터 날짜인데 날짜의 내림 차순은 최신, 그죠? 최신순.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먼저 나오고 우선순위가 같다면 최신이 나오고. 두 개의 컬럼에 대한 정렬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그리고 모델 하나 엔티티 이렇게 되면 CRUD가 2배씩이 있어. CRUD가 2배씩이 CRUD가 다 2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크리에이션은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내가 뭔가 값을 저장하려고 해. 그러면 크리에이션이라는 액션은 중복 액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스크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유저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그거를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CRUD가 두 배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딜리트 액션, 두 배씩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건.
CRUD라는 액션을 중복 제거를 하고 재사용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로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각의 뭐 지울 때도 권한에 따라 지울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질 수도 있고, 태스크의 삭제 로직과 유저의 삭제 로직이 다를 수 있고, 뭐 유저엔 프로필 이미지도 지워야 되는 서브 태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CRUD라고 하는 거가 중복의 어떤 느낌이보다는 그건 다 각각이 그 역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중복 제거로 고려하시면 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CRUD라고 하는 건 항상 데이터에 따라다니는 그냥 관습,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건 반드시 크리에이션,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다. 그냥 그 관습 코드인 거죠. 걔는 그냥 항상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CRUD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 요거는 그냥 관습 코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CRUD를 최적화하실, 그러니까 그 CRUD를 줄여서 뭔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회가 발생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조회 요청이에요. NS fetch request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어마무시하게 큰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서 일부분만 꺼내다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을 만들어서 fetch request를 요 밑에서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환 타입이 뭐예요? 정상적이라면 태스크 목록이 반환되는 거예요. 여기선 개수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요 친구도 리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밋을 줄 수도 있어요, 보통. 개수, 데이터 개수.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나? 일단 내려갈게요. 네, 그렇게 해서 조회를 한다. 조회를 하고 여기 필터도 줄 수 있어요. predicate. predicat이라고 하는 건 어, 조건 코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엑셀에서 테이블 컬럼 하나 지정한 다음에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누르면 이 안에 있는 값 중에 뭐 선택할래? 약간 그 느낌으로 프레디킷을 지정하면 completed라는 컬럼에 completed 불리어 이 NS 넘버로 비교하는 이유는 불리언 밸류도 지금 숫자로 저장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0인 경우, 컴플릿이 된 경우, 안 된 경우에 대한 조회 조건을 파라미터 패싱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조회할 때 필터링해서 조회한다. 이해되셨죠? 서치는, 검색은, 여기 검색 쿼리 문구가 좀 어렵죠. 이게 SQL 문법과 유사해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 SQL 서브인데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얼추 SQL 문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제목에 컨테인, 이거 뒤에 오는 요 친구, 키워드가 요 CD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저건가? 케이스 다 저건가? 대소문자 구분 뭐 이런 거였나? 컨테인 요 꺽쇠 요 저도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컨테인 두 번째 키워드. 그러면 이게 뭘 해줘요? 오어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조회, 제목에 있든 본문 디테일에 있든 키워드 매칭이 되는 모든 애들을 긁어다 줄 거예요. 알아서 해주니까 되게 좋죠. 이런 구현체 엔진들이 코어 데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데이터를 정렬하고 조회하고의 컨디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요 NS 프레디킷을 써서 내가 딱 필요한 것만 꺼내올 수 있어요. 자,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태스크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유는 아까 태스크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될 때 이 업데이트에 전달할 때도 아마 그렇겠지만 태스크가 컨텍스트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치에서 가져오는 배열도 지금 보시면 요 패치 태스크도 컨텍스트 패치하기 때문에 태스크가 컨텍스트에 물려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태스크가 값을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딜리트도 그렇고요. 딜리트도 컨텍스트 딜리트를 하죠. 명시적으로 세이브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이 코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일에 쓰는 거라서 요 액션이 항상 수반됩니다. 이거는 스위프트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요 세이브가 생각보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을 해요. 무슨 더티 플래그가 있는 애들을 다 추려가지고 파일 락을 건 다음에 그 컬럼에다가 다 입력하고 락 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복잡한 액션이라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이브는 항상. 세이브를 하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아직 메모리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세이브를 해줘야만 DB에 쓰고 뭐 혹시 색인이 있으면 인덱스가 있으면 색인 정보 업데이트하고 그런 일련의 좀 많은 작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딜리트도 너무 많은 레코드를 지우려고 하면 막 100만 개 지운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요청으로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 요청을 가져다가 그 요청의 조건에 맞는 컬럼들을 꺼내서 지워주고 파일을 쭉 줄이겠죠.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안전하죠. 이렇게 해야. 이게 추상화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그냥 파일에 직접 액세스하고 내가 이걸 다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태스크 데이터를 읽고 쓰고 그러니까 CRUD를 내가 직접 파일에 쓰려고 하면 이것만 구현하는데 한 4개월은 걸릴 거예요. 4개월이 뭐야? 4개월 플러스 버그. 안정화도 안 돼 있을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코어 데이터가 해주는 작업들을 내가 직접 다 한 땀 한 땀 한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고 버그도 많이 양산할 거라서 그래서 코어 데이터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코어 데이터가. 코어 데이터가 테이블 뷰랑 연계가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iOS 되게 제가 처음 개발했던 2점대에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어요. 이 fetch request라고 하는 것과 fetch request result controller라고 하는 친구가 매핑이 돼요. 그래서 NS fetch result controller가 테이블 뷰에 왜 우리 물레방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셀이 딱 보이는 만큼만 만들어지고 다 날린다고. fetch request가 딱 여기만 가져와요. 자료를. 그러니까 막 100만 개 들어있는 자료도 그래서 카톡도 이전 대화 막 스크롤해서 넘겼을 때 그렇게 버벅이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이유가 DB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네트워크로 이미 내 DB에 없어지고 서버에만 있으면 이제 엄청 끊기지만 이렇게 내 로컬에 있는 애들은 막 스크롤해도 막 올라가잖아요. 막 뭐 몇 년 전 글까지도 그냥 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요 fetch result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얘를 쓰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조회를 테이블과 매칭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죠. 요거 때문에 지금 요 설명하러 왔어요. 우리 이번 주는 전체를 관통하는 게 테이블 뷰예요. 그러니까 UI 킷은 그냥 테이블 뷰 플러스 나머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테이블 뷰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이번 주는
제가 진짜 지겹게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그냥 뭐든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카톡도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카톡도 만들 수 있어요. 다 나왔어요. 거기 쓴 기술 다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에. 물론 네트워크 쪽이 아직 안 남았지만. 자, 그래서 fetch perform fetch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데이터가 들어와요. 리절트가 채워져요. 그걸 가지고 릴로드 데이터를 하면 화면이 그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컨피규어가 그래서 그 셀4 로우엣을 봐야겠죠? 테이블 뷰 셀4 로우엣으로 갈게요. 테이블 뷰 셀4 로우엣으로 가면 넘버 오브 섹션도 그렇고 섹션 카운트도 이 fetch result 컨트롤러가 섹션도 가지고 있어요. 관리를 다 해줘요. 그리고 fetch request 컨트롤러 섹션에 넘버 오브 오브젝트도 있어요. 그 로우 개수 막 100만 개 있어도 다 나와요. 100만 개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제가 넣어본 적도 없고 한 2만 개까지는 편하게 잘 나와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직접 구현한다면 2만 개 메모리 올라가다 뻗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 필요한 만큼만 불러다 주니까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셀프 로우에 그 해당 한 칸을 그려주는 친구. 이 친구도 리절트 컨트롤러가 꺼내다 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패치 리절트 컨트롤러는 다 데이터를 들고 있다기보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코어 데이터에 가서 딱 그 레코드만 딱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료를 조회하는. 그래서 꺼내온 거 그냥 여기는 아는 거잖아요. 컨피규어 하는 건 셀 컨피규어는 쉽죠? 그래서 요 패치 리절트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되게 큰 데이터를 불러오고 테이블 뷰에 그리고 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낯설어서 그렇지 처음 봐서 그렇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와이프 리무브 같은 거 여기 보시면 딜리트 스와이프해서 지울 때 오브젝트 가져와서 딜리트 태스크 그죠? 이 태스크 매니저는 어디 갔어? 태스크 매니저가 태스크 매니저가 이 친구가 지금 태스크 매니저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분리했구나. 태스크 매니저랑 코어 데이터 스택이랑 약간 코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 얘기는 결국 그걸 만든 거네요. 태스크 매니저로. 음. 태스크 매니저가 컨텍스트랑 이 컨시스턴트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리무브 해주면은 코어 데이터 리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서 여기서 됐어. 여기 딜리트 할 때 여기다 하면 컨텍스트랑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코어 데이터가 지워질 거예요. 근데 딜리트 태스크 릴로드 데이터 안 해도 되나? 이거 릴로드 데이터 해? 이게 스와이프 액션이니까 되겠구나. 이 스와이프 커밋 액션은 뷰 자체를 지운 다음에 호출하는 거라서 데이터만 처리하면 될 겁니다. 데이터만 지운 거죠? 삭제. 얘는 데이터 삭제한 거예요. 예. 스와이프해서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데이터 삭제. 그러면 딱 일관되는 거죠. 화면에서도 안 보이죠. 다음번에 내려와도 안 보이겠죠. 없어지겠죠. 토글 컴플리션도 태스크 매니저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얘에다가 컨텍스트를 넣으려고 그죠? 일관성 유지 때문에 그래요. 태스크 컨텍스트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업데이트 치는 요 태스크 컴플리션을 가볼게요. 태스크 매니저의 태스크 컴플리션을 가보면 너무 올라왔다.
죽었다. 너무 스크롤 빨리 했나 봐요. 아직 이 친구가 쯤인 것 같은데. 네, 태스크 컴플리션 여기 태스크 컴플리션 여기 있죠? 톡을 시킨 다음에 불리한 값 톡을 시킨 다음에 세이브. 그냥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업데이트 한 거죠. 자료를 일관되게 저장돼 있는 자료랑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파일에 쓴 거죠. 네. 값 바꿔주고 파일에 쓰고. 이걸 매니저가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좋지 않은데. 질문 주세요. 네. 천천히 스크롤 하고 있어요. 또 죽을까봐. 요거 마찬가지로 패치 리절트 컨트롤러도 델리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보시면 이걸 알려드린 적이 없구나. 비긴 업데이트 어디 있어? 커밋 엔드. 요 테이블 뷰가 메모리 이게 약간 메인 스레드잖아요. 화면에 데이터가 채워지는 동안 약간 이거 세마포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뭐냐면 혹시 세마포가 뭔지 아세요? 세마포가 저거래요. 원래 세마포의 어원은 뭐냐면 그 기찻길이 요런 데가 있잖아요. 복선 단선 이어지는데 어디선가 이리 와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와서 이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는 단선으로 유지되었을 때 같이 들어오면 기차가 충돌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옛날에 그래서 여기다 뭘 만들었냐면 여기에 고리를 하나 만들었대요. 고리를 하나 걸어놨대요. 그래서 고리가 여기 있으면 진입해도 되고 고리가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을 지나가는 건 하나가 보장이 되죠. 나 여기서 기차가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기다리다가 그럼 고리가 없으니까 안에 누가 있나 보다 또는 반대쪽에 있나 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한 게 와서 여기다 고리를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뷰도 그래요. 테이블 뷰가 변경되는 시점에 화면이 최적화되면 안 되겠죠. 뭔가 막 딴 애가 와서 내가 막 화면 그리고 있는데 다른 애가 와서 거길 뭐 그리려고 하면 오류가 나잖아요. 테이블 뷰가 메모리 최적화하고 엄청 공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긴 업데이트와 엔드 업데이트 사이에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화면 갱신에 대한 코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안 그러면은 테이블 뷰를 그리다가 레코드가 꼬여요.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처리한 다음에 그려주세요를 하기 위해서 세마포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결국 패치 리절트라고 하는 게 결국 파일에서 가져올 거잖아요. 코어 데이터는 파일에 썼다고 했으니까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패치 리퀘스트가 조회를 하러 갈 때 비긴 업데이트를 호출하고 그리고 조회가 돼서 값들이 들어오면 인서트면 삽입이면 테이블 뷰에다가 해당 레코드를 그려주고 네. 거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를 호출해 주는 거죠. 자, 제가 인덱스 패스 지금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10번부터 20번 사이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10번에서 20번 사이를 들고 온 다음에 자 10번 그리세요. 20번 그리세요. 요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와이프해서 삭제할 때는 제가 19번 지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들썩거림을 막기 위해서 앞쪽에서 막고 비긴